네, 자, 38회 기출문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금융상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2번이 틀려 있습니다. 2번이.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랬죠? 그냥 복사에다가 그냥 다 그냥 선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보론에 제가 다 집약해서 놔뒀습니다. 눈팅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2번이 틀렸는데, 자, 문구 정도 기억하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 신용 손실액의 변동을 사용한다. 이게 틀렸는데.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규정상으로는 채무 불이행 발생 위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채무 불이행 발생 위험. 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교재 해설에도 제가 해놨죠? 한번 읽어보면, 요게 이제 1109호 그 규정에 있는 그대로 문구입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 신용손실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 존속기간에 걸친 채무 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한다. 문구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저도 몰라요. 자, 국내에 어떤 교재에서도 이 문구죠. 두 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교재는 없습니다. 희한하죠? 희한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저도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당연히 있는데 기대신용 손실이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신용 손실을 기대라는 말은 평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죠? 확률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기대 신용 손실입니다. 그다음 채무 불이행 발생 위험이라는 건 말 속에 다 들어있죠. 채무 불이행의 발생 위험. 그냥 그대로예요, 이게. 어쨌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래요. 어떤 교재에서도 설명을 못합니다, 이걸. 자, 어쨌든 규정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수업용으로는 문구 정도 기억하자. 끝.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자, 다만 우리 핵심 이론에 보시면 금융자산 손상 대산과 손상의 인식 방법 나오고 있는데 거기 맨 끝에 보면 그 기대 손실 모형의 맨 끝에 보면 그 표가 하나 나오고 있죠. 제가 제시하고 있죠. 기대 신용 손실의 그 인식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용이 손상됐다. 그다음에 신용이 손상이 안 된 상태에서 신용 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인식 방법이 전체 기간이냐 12개월 신용 손실이냐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중요해요. 이거는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 표. 자, 그 다음 22번입니다. 자, 역시 금융상품에 대한 옳은 기술을 골라봐라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1번, 2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1, 2번 같이 보셔도 되는데 1, 2번 두 개가 맞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자, 요거는 반드시 제가 핵심 이론에 FBPL 금융부채 후속 측정이라는 표를 제시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 후속 측정, 공정가치로 뭐 후속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금융부채에 대한 FBPL 관련 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거는 중요해요. 요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숙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먼저 시장 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이다 하는 경우에는 당기 손익으로 표시하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신용 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인 경우에는 기타 포괄 손익으로 표시한다. 다만 또 예외가 있죠. 밑에 화살표 단 기타 포괄 손익에 표시하는 것이 당기 손익의 회계 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기타 포괄 손익이 아니라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당기 손익으로 표시하라 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요 관련 손익에 대한 얘기. 요게 바로 1번과 2번에 대한 얘기예요. 됐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고.
다음 3번은 양도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3번에 여기 틀려 있는데 양도자산에서 생기는 모든 수익은 관련 부채에서 생기는 비용과 상계한다. 상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론 강의 시간에. 전부 상계가 안 돼요, 이거는. 자, 요 얘기는 우리 밑에 핵심 이론, 금융자산 양도 쪽에 보면 중간쯤에 니은이 나오죠. 니은. 거기 읽어보면 양도자산과 관련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양도자산 관련 부채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 비용도 상계하지 않는다. 자, 이 문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상계한다는 3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 골라라 되어 있죠? 1번, 2번이 맞다. 자, 그 다음 23번. 그 금융부채 제거에 대한 얘기인데. 자, 금융상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기술을 모두 고르면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전부 옳은 얘기예요.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전부 그냥 규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1번.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요게 우리 해설 교재에도 있죠? 그 문단, 1109호 문단 3.3.1 여기에 그대로 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 내용입니다. 옳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 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그 다음 3번.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죠. 지급한 대가. 요거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결국 당기손익은 뭐다? 부채 상환손익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모두 맞는 얘기고 KIFRS의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가 이건 해설 교재에 제가 규정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눈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4번. 자, 다음 자료는 A회사가 발행한 사채와 관련한 자료이다. 20X1년 4월 1일 사채 발행으로 A회사가 받을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4월 1일에 발행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1월 1일 날 발행하죠. 근데 4월 1일 날 발행을 했을 때 사채 발행 금액이 얼마냐 이런 뜻이에요. 현재 가치 구하면 돼요. 딴 거 없죠. 자, 1번 권면상 발행일이 20X1년 1월 1일입니다. 하지만 4월 1일에 발행했다. 실제로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액면금액 100만 원에 뭐 표시절 8% 쭉 돼 있고 만기 3년이고 4월 1일 날 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채 발행일 현재 시장 이자율이 연 10%고 거래 원가는 발생하지 않았다.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회사가 시장 이자율 연 10%하에서 사채를 2000X1년 1월 1일 날 만약에 발행했다. 정상적으로 1월 1일 날 발행했다면 95만 원이 발행할 수 있었다. 발행 금액이 95만 원이다. 그러니까 현가 계산 다 해놨어요. 현재 가치가 이제 발행 금액이 되는데 1월 1일에 그 현재 가치 계산을 해봤더니 발행 금액이 95만 원이다.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X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유효이자와 미지급이자는 각각 23750과 2000이다. 돼 있습니다. 다 주어졌어요. 이게 지금. 뭐 유효이자를 구할 필요도 없고 자 금액 자체가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자 지급일 사이에 사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우리의 발행 금액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죠. 자 이건 권면상 발행일이고 실제 발행일은 4월 1일이에요. 우리의 발행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현가가 있겠죠. 이건 주어져 있어요 지금. 950000. 그 다음 실제 발행 4월 1일 발행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효이자 발생액이죠. 유효이자 두 개를 합친 금액이 4월 1일의 발행 금액이다. 끝. 결론이 이거예요. 끝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강의 끝났죠. 이거는 강의에서. 그럼 우리는 유효이자만 구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유효이자는 자, 발행금액 950000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예요? 유효이자율이 시장이자율 10% 한 다음에 곱하기 월할 계산해야죠. 이거 3개월치이기 때문에 12분의 3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23750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짓거리를 이제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우리 문제에 유효이자는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유효이자가 23750이다라고 주어지고 있죠? 23750. 그러니까 이 계산을 안 해도 돼요.
다 주어진 겁니다. 자, 따라서 구하는 우리의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이 금액이죠. 요거랑 요 사이에 유효이자 발생액 23750 두 개를 합쳐라 이런 얘기예요. 플러스 자 얼마? 합치면 973750 973750이다. 이렇게 게임이 끝났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26번 26번 보겠습니다. 자, A회사의 20X1년 초 자본 총계는 300만 원입니다. 20X1년 중 자본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1년 말의 자본 총계, 기초 자본을 주어주고 기말 자본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죠. 그러면 증감 사항이 이제 1, 2, 3번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주면 끝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먼저 기초에서 출발합니다. 300 출발해서 뭔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죠. 자, 1번, 2번, 3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해설 교재에 제가 쫙 해놨습니다. 자, 그 해설, 회계 처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1번. 자, 5월 1일 주당 액면 금액 5,000원인 보통주 120주를 주당 10,000원에 발행을 했어요. 회계 처리 어떻게 됩니까? 현금이 얼마 들어오죠? 120주 곱하기 발행가 10,000원 해주면 120만 원 현금 잡고 대변에 자본금, 액면이 늘어나죠. 120주 곱하기 액면 금액 5,000원 하면 60만 원.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 해서 60만 원이에요. 자, 이런 유상증자와 관련된 자본 증가는 얼마? 현금과 똑같다 그랬죠. 자본금 늘어나고 주식 발행 초과금 늘어나고 어쨌든 현금 수령한 120만 원. 현금 수령액만큼 유상증자 시는 자본이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플러스 120 들어가야죠. 그 다음 7월 30일에 이사회에서 총 20만 원의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배당, 차변에 이익잉여금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따라서 이익잉여금 감소가 나타나죠. 자본의 감소가 나타납니다. 마이너스 20. 그 다음 2번 자료. 11월 1일 20주의 보통주식, 자기주식을 주당 11,000원에 취득했어요. 차변에 자기주식 20주 곱하기 11,000원, 22만 원. 대변에 현금 22만 원. 됐죠? 자, 따라서 자기주식 자본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이 22만 원 감소한다. 마이너스 22만 원. 그다음 11월 30일에 11월 1일에 취득한 보통주 자기주식 중에서 10주를 주당 13,000원에 재발행했습니다. 나머지 10주는 소각을 했대요. 자, 회계처리. 자, 해설 교재 봅니다. 자, 먼저 발행됐기 때문에 13,000원에 10주 곱하기 13,000원 하면 현금이 13만 원 차변에 잡히고, 그다음 자기 주식은 11,000원에 취득했던 거죠. 그래서 10주 곱하기 11,000원 하면 11만 원 자기 주식 대변에 잡히고, 나머지는 대차 차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2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자본 총계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자본 총계가 증가되죠. 자기 주식은 차감 항목인데 걔가 없어지니까 증가될 거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만큼 또 증가될 거고, 따라서 13만 원이죠. 13만 원만큼 증가가 나타난다. 그 다음 소각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10주에 대해서 20주 가운데 10주를 이제 재발행을 했고, 나머지 10주는 소각을 했습니다. 소각 처리. 차변에 자본금 없어지죠. 소각되기 때문에 자본금 10주 곱하기 액면 5,000원 해서 액면만큼 5만 원 없어지고, 그 다음 자기 주식이 없어지죠. 10주 곱하기 취득가 11,000원 해버리면 11만 원. 대차 차이 감자차손 6만 원 나타납니다.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감소한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이 감소했다? 차감 항목이 없어졌으니까 증가할 거고, 또 그만큼 자본금이 사라지고 감자차손 등장하고, 그만큼 또 감소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불변.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그 다음 3번. 20X1년도에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 이유로 각각 83만 원, 15만 원을 보고했다. 얘들만큼 증가하겠죠. 당기순이익만큼 이익잉여금 증가가 나타나고, 그다음 기타 포괄 이익, 자본이 증가하죠. 당연히. 두 개 합쳐버리면 되겠네요. 자, 플러스
플러스 83만 원 플러스 15만 원. 자, 다 합쳐주시면 480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익잉여금 기발 잔액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인데, 자, 다음 자를 이용하여 A회사에 20X1년 말 이익잉여금 잔액을 구하면 돼 있어요. 또 해보죠. 자, 20X1년 초에 A회사의 자본은 자본금이 100만 원, 주당액면 500, 발행주식수가 2,000주입니다. 자본잉여금 100만 원, 이익잉여금 3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X1년 중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이. 자, 이익잉여금, 우리 기초 이익잉여금이 지금 우리 자료에 30만 원이 되어 있네요. 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또 가감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자료 2월 14일 다음과 같은 거래 2월 14일 주주총회에서 10%의 현금 배당을 선언하고 되어 있어요. 등일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현금 배당 지급했다. 어떻게?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나타나죠. 얼마? 10%의 현금 배당이기 때문에 우리 자본금이 지금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곱하기 10%만큼 감소가 나타나요. 마이너스 10%. 네, 됐고. 그 다음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20%를 적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자, 이익준비금의 적립 어떻습니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차변에 이익잉여금 감소하고 대변에 이익준비금, 기타 이익잉여금입니다. 걔만큼 잡힌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익잉여금 쪽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냥 계정 대체에 불과합니다. 이익잉여금 없어지고 이익준비금이라는 이익잉여금입니다. 그게 생겨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자, 따라서 이익잉여금의 항목 간 대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강의식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의를 드렸죠. 변동이 없습니다. 자, 제끼고. 그다음 3월 20일 자기 주식 100주를 주당 9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뭐 영향을 미친 건 없죠. 이익잉여금에 넘어가고. 다만 100주를 자기 주식으로 이제 자기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유통되는 외부에 유통되는 주식수는 몇 주가 돼요? 총 위에 1번 자료에 2,000주가 있었는데 100주를 취득했기 때문에 나머지 1,900주가 되는 거예요. 써두세요. 유통 주식수는 1,900주. 자, 7월 12일 이사회 결의로 주당 20원의 현금 배당을 지급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자, 현금 배당 지급한 건 당연히 이익잉여금 감소가 나타나는데 주당 20원을 지급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2,000주입니까? 1,900주입니까? 자기 주금 빼고 유통되는 주식 1,900주에 20원. 1,900주 곱하기 20원. 요게 이제 현금 배당. 자, 그만큼 감소가 또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 12월 31일 20X 1년 당기순이익 13만 원을 보고했다. 당기순이익만큼 이익잉여금의 증가가 나타나죠. 플러스 13만 원. 13만 원. 자, 합쳐지면은 292. 자, 게임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집계가 되네요. 키다움. 자, 28번.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주는 문제. 자, 이런 문제 틀리면 맞출 문제 없습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은 그냥 맨 땅에 그냥 헤딩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맞춰야 돼. 자, 다음 중 재분류 조정이 발생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면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자, 핵심 이론에 재분류 조정이 발생되는 것과 안 되는 항목을 딱 정리를 해놨죠. 여러분들 믿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기본적으로 이건 머리에 숙지가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 믿습니다. 이게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시험 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자, 따라서 주는 문제입니다. 단순 암기사항. 자, 재분류 조정이 발생하는 항목 A, D입니다. A에 있는 FVOCI 금융자산, 그것도 뭐다? 채무증권, 채무상품. 지분증 2번에 있는 지분은 안 돼요. A가 바로 재분류 조정이 발생되는 거고, 그다음 D에 있는 해외 사업장 환산 손익, 요거. 그다음 E에 있는
현금 흐름 위험회피 수단의 평가 손익 중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 요거죠. 요게 바로 요 세 개, 요게 재분류 조정이 발생되는 항목이다. 끝! 뭐 할 얘기 없습니다.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자, 그 다음 29번. 자, 다음은 A회사의 기본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자료이다. 기본주당이익 계산을 위한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구하면 얼마인가? 자, 드디어 나왔는데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요거죠. 요게 안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해야 됩니다. 요거는 뭐 그 강의 시간에 뭐 상세하게 뭐 강의를 드렸었는데 아주 그냥 우리 실전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계적으로 확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숙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나가야 돼요. 뭐 생각하고 있을 뭐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몸에서 그냥 익혀진 대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스스로 이렇게. 자, A회사의 2000학 7년초 발행 주식수는 960주, 4월 1일 유상증자로 800주를 발행했는데 요 유상증자 바로 밑에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예요. 자, 4월 1일에 실시한 유상증자는 주주 우선 배정 신주 발행에 해당하며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유상증자 전일에 보통주 주당 공정가치는 10,000원인데 주당 8,000원에 주식을 발행했다. 공정가치는 10,000원인데 발행가가 8,000원이다. 바로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그냥 무조건 푼다 그랬죠. 자, 첫 번째. 왜 그러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론 강의 시간에 다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생략하고 바로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건 뭐였습니까? 바로 이 공정가치로 유상증자 시에 발행 가능 주식수가 얼마냐 이것부터 구해야 된다 그랬죠? 자, 이 금액은 어떻게? 유입된 현금을 공정가치로 나누는 거예요. 자, 유입된 현금은 얼마? 자, 해설 교재 보면서 봅니다. 유입된 현금은 800주죠. 800주 곱하기 발행가 8,000원만큼 유입된 거예요. 800주 곱하기 8,000원. 여기 유입 현금이죠. 얘를 뭘로 나눠라? 공정가치인 10,000원으로 나누게 되면은 바로 공정가치로 유상증자 시에 발행 가능한 주식수 몇 주입니까? 640주가 나온다. 얘부터 이제 기계적으로 구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무상증자 주식수를 구해야겠죠. 무상증자는 총 발행된 게 800주인데 지금 구했던 공정가치로 유상증자 시 발행 주식수 640주를 빼버리면 바로 무상증자는 160주가 된다. 거기까지 기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무상증자 비율을 구한다. 무상증자의 비율. 증자 전에 몇 주가 있었습니까? 960주. 그 다음에 공정가치로 유상증자 시 발행 가능 주식수 우리 구해놨죠? 640주. 그 중에서 무상증자 주식수 얼마? 160주. 얘가 차지하는 비율 해버리면 10% 이렇게 나와요. 끝. 여기까지가 바로 기계적으로 그냥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다 구했습니다. 그럼 자, 타임라인을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1월 1일 날 960주가 있었다. 그 다음 4월 1일 날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공정가치로 유상증자 시 발행 가능 주식수가 640주고 나머지 160주는 무상증자다. 640주. 근데 그 무상증자의 비율이 10%다. 따라서 960주의 10%. 10%. 그 다음 640주의 10%. 이렇게 주식수가 결정이 되겠죠. 1056주. 합치면 요거는 704주. 자, 됐습니다. 따라서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1056주는 12분의 12. 요거는 704주는 곱하기 얼마? 9개월이죠? 12분의 9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해주면 1584 게임 오버.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자, 30번 이 문제는 출제 오류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의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문제. 자, 따라서 저자줄을 보시면 고칠 게 되게 많아요. 문제가 엉망이에요, 그냥. 그냥 쉿이에요, 쉿. 자, 그 저자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출제 오류에 해당하는 문제로 문제의 성립을 위해 문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변경 바랍니다. 돼 있죠? 다 수정해야 돼요. 자, 충분한 검토 과정과 신중한 출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하고 점잖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거기 있는 것처럼 기억에 자료 2번 고칩니다. 자료 2번에 보시면은 A 회사의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355600 돼 있죠? 이거 아니에요. 자, 답이 나오려면 1335600으로 고쳐야 됩니다. 1335600 고쳐주세요. 1335600. 그다음 두 번째, 자, 자료 4를 봅니다. 자료 4에 보면 7월 1일 자기주식 250주를 취득하였다 돼 있죠? 거기에 자기주식 가로 열고 보통주 가로 닫고 이거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자기주식 가로 열고 보통주 가로 닫고 자기주식을 보통주를 취득했는지 우선주를 취득했는지 이게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보통주를 취득한 것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줘야 됩니다. 자, 자기주식에 보통주 추가해 주세요. 그 다음 5번 자료에 보면은 뜬금없이 가로 1번이 들어가 있죠. 그거 삭제. 그러니까 오타가 난 거예요. 치다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문제가. 자, 가로 1번 가로 닫고 돼 있죠. 요거 지금 거기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이거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이게 뜬금없이 왜 들어가요? 오타 난 거라니까. 뭐야 이거. 자, 그렇게 고쳐주시고 자,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한 A회사의 20X1년 기본주당 이익은 단 기중에 전환된 전환 우선주에 대해서 우선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데요. 의미가 있죠. 당연히 요거는. 전환된 거에서 우선주 배당 차감되는 거 없습니다. 전환일부터 보통주로 간주하고 과중평균 주식수는 요랄 계산한다. 자, 1번에 A회사의 20X1년 초 유통보통 주식수는 만주이며 자, 타임라인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1월 1일) 만주. 그 다음 유통 우선 주식수는 3,000주인데 액면 금액이 100원, 연 배당률 10%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우선주 2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우선주 2주에 보통주 1주로 전환합니다. 자, 먼저 5번 자료 밑에 5번 자료를 먼저 봅니다. 10월 1일에 우선주 1000주가 보통주로 전환됐습니다. 그럼 보통주 몇 주예요? 2주당 1주기 때문에 몇 주? 500주예요. 500주. 10월 얘부터 할게요. 10월 1일 1000주가 전환됐다. 보통주는 500주가 발행된다. 500주. 그 다음 2번 자료. A회사의 20X1년 당기순이익은 말씀드렸듯이 고쳐진 금액 1335600입니다. 그 다음 3번. 4월 1일 전년도에 발행한 전환사채 액면 금액 2만원의 전환가격 주당 50원입니다. 요게 40%가 보통주로 전환됐어요. 따라서 보통주 몇 주입니까? 몇 주예요? 먼저 계산할 거는 액면 2만원에 곱하기 40%. 그죠? 그럼 액면 금액이 나오겠죠. 이 금액에 대해서 나누기 얼마입니까? 전환 가격이 주당 50원이기 때문에 50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자, 보통주가 몇 주에 지금? 160주. 이렇게 되겠네요. 요게 이제 전환이 됐다. 여기 들어가요. 4월 1일. 160주. 됐죠? 자, 됐고. 그 다음 20X1년 전환사채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이 어떻고 뭐 법인세율이 어떻고 나오고 있죠. 이건 뭐다? 현혹자료. 여러분들을 살짝 꼬시려고 하는 거. 현혹자료. 자, 이 얘기는 우리 뭡니까? 희석주당 이익 계산할 때 이건 의미가 있게 들어가죠. 기본주당 이익 얘기에서는 필요 없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 4번 자료. 7월 1일 자기주식 보통주 250주를 취득을 했대요. 7월 1일. 마이너스로 들어가자. 마이너스 250주.
5번 자료 10월 1일 우선주 천주가 보통주로 전환됐다. 여기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자, 집계가 끝났습니다. 기본주당이 구하면 되겠죠. 먼저 유통 주식수, 가중평균 유통 주식수, 유통 보통 주식수 얘부터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얼마가 될까요? 자, 만주 곱하기 12분의 12 플러스 160주 곱하기 거치는 게 얼마입니까? 9개월이죠? 12분의 9. 그 다음 마이너스 자기주식 250주 곱하기 6개월이죠? 12분의 6. 그 다음 플러스 500주 곱하기 요거 3개월이죠? 12분의 3. 자, 계산해 보니까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10120, 10120주. 자, 따라서 이제 EPS 주당이 계산해 봅니다. 10120주. 그다음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빼야 됩니다. 주의할 게 있죠? 주의할 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당기순이익 1335600 600 마이너스. 자, 우선주 배당금을 빼야 되는데 현재 우선주가 몇 주입니까? 3000주 있었는데 1000주가 보통주로 전환됐죠? 따라서 남아있는 건 2000주예요.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2000주가 남아있다. 여기다 곱하기 이 배당률이 10%였습니다. 얼마? 액면 금액이 얼마죠? 두 번째 있네. 100원. 여기다가 전체에다가 자본금 나오죠? 우선주 자본금 거기다 곱하기 배당률이 10%. 이렇게 됐죠? 자, 요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요게 이제 기본주당 이익이 130이 이렇게 도출이 된다. 됐습니다. 자, 문제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자, 됐고 그다음 전부 제출제 쭉 넘어갑니다. 왕창 넘어갑니다. 다 제출제예요. 그다음 42번. 자, 무형자산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및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직접 관련된 모든 원가를 포함하는 직접 관련 원가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직접 관련된 원가 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역시나 주는 문제. 하지만 숙지가 안 돼 있으면 틀리는 문제고. 주는 문제입니다.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먼저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해설교재에 제가 써놨죠. 자, 규정 내용을 그려보시면 다음 항목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서 포함되지 않는 거 세 가지를 들고 있어요. 기억에 있는 건 판관비액이고 그 다음 니은에 있는 거는 비효율로 인한 초기 영업 손실, 그 다음 디귿에 있는 건 우리 교육훈련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문제화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련된 원가 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게 니은에 있는 초기 영업 손실이죠. 요게 우리 문제의 2번에 나오고 있어요. 2번에 자산이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발생한 명백한 비효율로 인한 손실과 초기 영업 손실이다. 요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는 문제예요. 그냥 이게 틀리면 안 돼요. 자, 하나만 더 보죠. 우리 핵심 이론 쪽에 보면은 포함되는 직접 관련 원가가 어떤 건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1번, 3번, 4번, 5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인데 한번 보면은 기억에 핵심 이론 포함되는 그 직접 관련 원가, 무형자산 창출에 사용된 재료 용역 원가, 종업원 급여, 특허 라이선스의 상각비, 그다음 니은에 있는 법적 권리 등록 수수료, 차입 원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숙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43번 보겠습니다. 자, A 회사는 B 회사를 합병하면서 합병 대가로 5억 5천 맞죠? 5억 5천을 지급하였다. 자, 합병 시점 B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 총계는 12억 원, 12억 원이고 부채는 8억 원이다 돼 있어요. 자, 그런데 B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의 장부 금액은 재고자산과 건물을 제외하고는 합병 시점의 공정가치와 동일하다. 따라서 공정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게 바로 재고자산과 건물이죠. 그래서 공정가치로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 B회사의 재고자산과 건물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과 합병 시점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자, 회계 처리 한번 해보죠. 자, 자산을 공정가치로 잡죠, 이제. 공정가치로. 자, 먼저 자산 총계가 1, 2, 0, 0, 0, 0, 0, 0. 자, 여기다가 우리 표에 있는 재고자산과 건물, 공정가치와 일치되지 않는 거, 그 차이만큼은 플러스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장부금액은 1억인데, 재고자산. 공정가치는 1억 2천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그 차이만큼 1억은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공정가치 2천만 원은 포함이 안 돼 있죠, 여기.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플러스, 추가. 2천 플러스 시키고. 그 다음 건물도 자 여기에는 이제 장부금액에 3억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공정가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3억 5천 차이 나는 게 5천만큼 포함되지 않은 거 포함시켜주고 5천 그럼 이게 얼마가 나와요? 1270 자 이렇게 나온다 자산. 그 다음 부채의 공정가치 얘는 뭐 주어져 있죠? 8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현금 지급한 거, 합병 대가 지급한 거. 아, 참고로 지금 자꾸 이거 합병 대가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그 기준서 KIFRS 거기는 합병 대가라는 말이 이미 없어졌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합병 대가는 어디에서 쓰는 얘기냐면 우리 세법에서는 여전히 합병 대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회계학 쪽에서는 합병 대가가 아니라 이전 대가다 이렇게 말해요. 자꾸 이거 문제의 합병 대가라고 나오는데 이 회계학을 오래전에 공부하신 그런 출제위원인 것 같습니다. 계속 합병 대가래요. 자 어쨌든 뭐 이전 대가 현금으로 나간 게 얼마입니까? 이제 5억 5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대차 차이가 이제 영업권이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표 밑에 한편 전술한 자산의 공정가치에는 합병 시점 현재 B회사가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공정가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여기에. 자, 따라서 우리는 이건 뭡니까? 별도로 무형자산으로 포함시켜라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해설교재에도 제가 써놨습니다. 친절하게.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진행 중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들어가야 돼, 이게. 무형자산. 자산, 뭐 개발비 뭐 이런 것들이죠. 개발비 별도로 들어갑니다. 자, 이 금액을 보니까 뭐 해당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며 A회사는 이를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였다. B회사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공정가치가 4,500이다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야 돼. 4,500 됐습니다. 실효성 있게 측정되는 경우 A회사가 인식할 영업권은 얼마인가? 자, 대차 차이에 의해서 바로 영업권이 계상이 되더라. 대차 차이. 자, 구해보시면 영업권 금액이 3,500이 나오네요. 게임 오버. 됐고. 자, 그 다음 44번. 자,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규정된 구조 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시나 뭐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1번, 2번, 3번, 5번의 기본적인 사항들 핵심 이론 쪽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4번이 틀려 있는데, 자, 유명한 또 문구가 나오고 있죠. 오답 문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의 매각을 계획하는 경우에 구조조정과 관련한 예상되는 자산 처분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구조조정 충당부채를 측정하는데 고려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죠. 근데 하여튼 뭐 잘 나오는 유명한 그 오답 문구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숙지가 돼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핵심 이론에 두 번째 핵심 이론에 보면 구조조정 충당부채 포함 여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거기서 밑에 포함 불가 지출에서 볼게요. 다음에 관련 원가는 구조조정 충당부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서 요건 좀 숙지하세요. 읽어보세요. 계속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재배치, 그 다음 마케팅, 새로운 제도와 물류체계의 구축에 대한 투자, 눈팅 꼭 해주십시오. 뜬금없이 막 등장해요. 이게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 넘어가시고 46번 보겠습니다. 자, 리스에 규정된 리스 이용자 회계 처리. 틀린 얘기가 어떤 거냐? 자, 1번, 2번, 4번, 5번 역시 핵심 이론에 다 정리되어 있죠. 다 기본적인 리스 이용자 회계 처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아직도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말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자, 핵심 이론의 리스 이용자 기본 회계 처리.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무조건 머리에 박아놔야 되겠죠. 리스 이용자의 기본 회계 처리.
리스 제공자의 기본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은 뭐 기본 사항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자, 틀린 거는 3번에 틀려 있습니다. 자,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 후에 원가 모형을 적용하여 사용권 자산을 측정한다. 사용권 자산에 대해서는 공정가치 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평가 모형이죠.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재평가, 그러니까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과 유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거예요. 됐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정 내용을 제가 해설 교재에다가 다 해놨습니다. 규정 내용. 잠깐 볼까요? 기억에 있는 거는 바로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예요. 투자부동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용권 자산이 이게 뭡니까? 투자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세차익 목적으로 뭐 이용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투자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용권 자산이. 다 말씀드렸죠. 투자부동산 쪽에서.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리스 이용자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 자산에도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다. 이런 예외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재평가 모형인데 그게 니은에 있는 내용인데 사용권 자산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 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는 경우에 리스 이용자는 그 유형 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는 모든 사용권 자산의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외가 있는 거예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그다음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이런 예외가 있고 이거 아닌 경우에는 원가 모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규정이 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용권 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이 적용될 수도 있다. 그거 아닌 거는 원가 모형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끝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서 다 제출제. 49번 보겠습니다. 자, 법인세에 규정된 내용 옳지 않은 거. 자, 1번, 2번, 4번, 5번. 기본적인 사항이 또 되겠죠? 숙지가 돼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이고. 틀린 거는 3번에 있는데, 자, 미수이자의 장부 금액이 100원이고 관련 이자 수익이 현금 기준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미수이자의 세무 기준액은 100원이 아니라 빵원이죠. 이건 없는 거죠. 자, 뭐 세법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은 자, 회사의 회계 처리, 세법상의 회계 처리, 회사 세법. 회사는 이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100원 잡고 이자 수익 잡아요. 회계상은 이렇게 처리하죠. 하지만 세법은 현금 기준이기 때문에 현금이 안 들어왔잖아요. 예. 인정하지 않아요. 아예. 이런 거 몰라요. 세법은. 따라서 우리는 세무조정이라는 걸 하게 되죠.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아니다. 입금 불산입 100원 하고 마이너스 유보. 자, 세무 기준액 얘기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일시적 차이가 반영돼 버리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이거 미수이자가. 세무 기준액은 빵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친절하게 또 해설 교재에 그 저자주를 넣어놨죠. 한번 읽어볼게요. 저자주 중간에 보시면은 자, 결론적으로 세무 기준액은 장부 금액과 비교하여 저는 일시적 차이입니다. 요거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유보. 일시적 차이 발생을 반영한 금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친절하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일시적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즉 이러한 세무 조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세무 기준액은 이 장부 금액과 동일합니다. 끝. 자, 우리 실전에서 문제 풀 땐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만 더 보죠. 자, 4번 하나만 좀 볼게요. 질문이 있어서 이게. 자,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의 장부 금액은 관련된 일시적 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변경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금액이 변동이 없어도 변경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제가 뭐 그 규정 내용에 있는 사례를 쭉 열거 했지만은 다 필요 없는 얘기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는 이 계산을 할 때 미래 예상세율을 적용하죠. 따라서 미래 예상세율이 변경되면 이런 일이 변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질문하지 마시고 더 이상. 자, 쭉 넘어가시고, 완전 넘어가시고, 자, 51번 보겠습니다. 자, 단기 종업원 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 종업원 급여에 규정된 단기 종업원 급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1번, 2번, 3번, 5번이 다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4번에 여기 틀려 있습니다. 자, 4번에 단기 종업원 급여에는 현직 종업원을 위한 의료, 주택, 자동차 등 비화폐성 급여는 제외된다. 말도 안 되죠? 자,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입니다.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비화폐성 급여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돈이 아니라 물건 같은 걸 줬다. 이것도 급여예요. 됐죠? 자, 핵심 이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핵심 이론의 정의에 그 박스가 나오고 있죠. 다음을 포함한다 해가지고 그 네 번째 있나요? 뭐 임금, 사회보장 분담금, 유급, 연금 쭉 나오고 있고, 네 번째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 급여, 의료, 주택, 자동차 뭐 쭉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합니다. 됐고, 자, 그다음 쭉 넘어가서 다 제출제 55번 보겠습니다. 55번. 자,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 2번, 3번, 4번, 5번 전부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1번에 말장난을 쳤습니다. 물론 이 말장난은 아주 유명한 말장난이에요, 이게. 회계사 시험에 한번 나오면서 아주 유행처럼 다른데 계속 나옵니다, 이게. 자, 보고기간 후 사건은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불리한 사건을 말하며, 유리한 사건은 보고기간 후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 참 잘 만들었죠. 가리지 않습니다. 유리하건 불리하건 가리지 않아요. 자, 규정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설교재 문단 3에 되어 있는 건데, 보고기간 후 사건은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으로 정의한다. 가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1번 틀렸다.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 56번입니다. 그 이후는 다 제출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56번. 자, 현금 흐름표에서는 현금 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자, 다음 중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3번에 틀려 있죠. 자,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 수익에 대한 현금 유입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예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영업활동이에요. 자, 해설교재 핵심 이론 첫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예 나오고 있죠. 거기에 니은을 보세요.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 수익에 따른 현금 유입.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의 예. 밑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예 돼 있죠. 여러분들은 눈팅을 하시면서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뭐가 튀어나올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고. 자, 눈팅을 해서 숙지를 부탁드리겠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보죠. 1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에 이게 규정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투자활동이란 정의에 대한 얘기인데,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 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말하며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문단 6, 문단 16에 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눈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다 제출제. 이번 시간 30판의 기출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